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버블은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진 다음에 보통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꺼질 때가 아닌데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뭐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하는데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요 버블의 어떤 붕괴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기 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결국은 금리 인상이에요. 네. 인상인데 버블이 심하게 터질 거냐 네. 아니면 그 연착륙으로 조정으로 가게 될 거냐가 이제 결국은 본질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연착륙이 핵심인데. 연착륙으로 가야 좋은 거고 이게 경착륙이 돼버리면 이제 이게 망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전 이번에는 연착륙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어, 미국이 연착륙을 시도할 텐데, 텐데, 그러니까. 또 불구하고 어렵다는 말씀. 그게 착각이에요. 미국이 연착륙을 시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2008년 서브프라임만 부셔서 연착륙 시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친절하게 뭐 테이퍼링 할 때 미리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지 그건 않습니까? 자기 금융시장에 얘기해 주는 거지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 얘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연착륙이 아니고 말하면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요. 그럴 경우에 우리 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심각하죠. 그 2008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네. 우리 외환위기 생각하셔야 돼요. 아, 1995년이죠. 미국이 버블이 무지하게 쌓여가지고 미국 연준이 1년 동안에 금리를 2%로 올렸어요. 미국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미국은 안정이 금방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로 들터졌습니다. 그때. 네. 그때 아시아 국가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먼저 넘어갔죠. 외환위기 왔죠. 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쫙 해서 우리도 넘어갔죠. 네, 네. 그다음에 저기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다 넘어갔죠. 네,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싹 다 돌아오면서 일제히 다 일만 타진당한 게 그때거든요. 네. 그때 미국이 그렇게 친절하게 금리를 0.25bp씩 천천히 올렸나요? 아니에요. 1년 동안에 2% 올렸어요. 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린 거거든요, 그건.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친절한 거는 2008년에 친절했죠. 예. 왜 친절했냐? 2008년 자기가 죽겠으니까 친절했던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랬죠.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앙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같이 죽으면 더 힘들거든. 아, 그러면 이제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를 죽이면 안 돼. 나도 죽으면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서서히 움직이고 해가면서 예. 저쪽도 최대한 같이 살 수 있게 공조를 취한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미국이 나는 괜찮은데 나도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남 죽을 겨를 보겠어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입장대로 가는 거라서 미국 연준이 절대로 친절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 미국 자체 상황에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지금 미국 가계가 굉장히 건전해요. 아, 미국 가계가 건전하면 기업도 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계가 수요를 받쳐주니까. 예. 네. 수요 가계가 약해서 수요를 못 받쳐줄 때는 공급 능력 이만큼 있는데 수요도 이만큼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훅 떨어져 버리면 여기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여기가 튼튼해서 이게 금리도 요거밖에 안 떨어진다. 그럼 금리 막 빨리 올리죠. 근데 미국은 가계가 건전하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올 것 같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버블 오기 전에 막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근데 빠른 속도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떨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던 어떤 뭐 달러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겠죠.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의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죠. 아, 달러가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네.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빨리 들어갔으니까 외환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털 깎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그런 그 외환위기의 희생양이 될 거냐.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희생양이었죠. 우리도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밖에 없는 나라였으니까. 종금이 33개 있던 종금이 31개가 문을 닫았어요. 아, 그 2개가 그 증권사로 전환을 시켜줬고. 네. 싸그리 다 문 닫았습니다. 그때 종금이. 예. 네.
그런 상황 그런 정도였고 우리 은행들도 또 다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 정도였는데 그게 이번에는 어디서 일어날 거냐?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는 이제 그런 사태는 없을 거고요. 네.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고 어떤 데냐 이제 베트남 이런 신흥 국가들 있죠. 네. 그런 데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우려스럽게 보는 건 중국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이 뭐 외환보 요구가 뭐 3조 달러씩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외환보 요구가 많은데 뭔 문제가 있냐 다 얘기하죠.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예. 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요 달러도 금방 마릅니다. 아. 수출입 규모 크고 네. 금방 말라요. 등치가 크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른 거예요. 중국은 세계 2등입니다 지금. 네. 달러판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번에 한번 그 좀 이상한 짓을 했죠. 위안화 가치 방어를 하려고 시장에 달러 가지고 개입을 했어요. 예. 그 4조 달러 가지고 있던 게 1조 달러를 썼습니다. 3조로 줄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그때 예. 그랬어요. 1조 달러 쓰는데 불과 1년이 안 걸렸어요. 예.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예, 위안화 방어하려고 들어가다 결국은 아차 싶으니까 그때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4조 달러 있던 게 3조 달러 떨어진 다음에 다시 안 올라가고 있고 그냥 3조 달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1조 달러가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정경유착이잖아요. 이게 고도 성장할 때 굉장히 좋아요. 나라가 기업을 뒤를 봐주고 뭐 시장 보호해주고 팍팍 밀어주고 그러면 기업 키우기 좋죠. 기업 커지면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하고 그러니까 고도 성장할 때는 정경유착이 잘 돼 있는 나라가 고도 성장을 잘합니다. 네. 정경유착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좋으냐의 차이가 있어요. 뭐 효율성이 높을 수 있죠. 훨씬 효율성이 높죠. 예, 예. 물론 이게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중국은 우리보다 정경유착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가지고 소유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국영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산당이 소유 안 하더라도 다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저거 위기 한 번 오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죠. 그림자 금융이 엄청 쌓여 있는 예. 거고요. 다음에 그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한 게 또 겁나게 많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번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감당 못합니다. 중국 정부. 사실 중국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은 올해 뭐 다른 나라보다도 코로나 회복도 좋아서 뭐 올해는 7, 8% 정도 성장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중국 전체적으로 경제도 주식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좀 많은데 있죠. 또 소장님은 이렇게 약간 비관론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왜 그런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국,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경제가 잘 가려면 네. 경제만 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체제가 좋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이 좋아야 되고, 네.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외교력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군사력 가지고 미국한테 안 되고, 그죠? 다음에 정치 체제는 우리보다도 못하고, 민주화 안 됐잖아요, 그 나라. 네. 그래서 대체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에 오냐면은요, 한 5천 달러 정도는 민주화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왔어요. 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에 80년대 민주화의 봄을 겪을 때가 5천 달러에서 10,000달러로 가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중국이 지금 그 정도 와 있습니다. 네. 중국은 10,000달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와 있는 거죠. 예. 공산당이 굉장히 강력하죠. 틀어막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 체제의 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양극화예요. 근데 부자는 부자한테 거지는 정말 가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난 대선 벗어나지 못하는 층이 대다수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민주적인 불만으로 정치적인 불만으로 나오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얼마나 심해요. 중국이 이렇게 좋게 볼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아직까지 미국이 중국한테 또 뒤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이건 텍사스 회사예요. 네.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일 안 해요. 거기 일하는 직원 한국에서 일하고 제주도 가서 일하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갈 정도로 미국이 4차 산업이 빨리 가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걸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가거든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고요. 지금 중국은 본질적인 문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제 루이스 전환점을 돌았어요. 네.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서 루이스라고 노벨상 받은 분인데 네. 그 이전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칼 마르크스까지 해결을 못했던 노동 공급 이론을 정립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도시화 이야기죠. 도시화죠. 예.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예. 중국은 농민공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농민이 쫙 몰려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계속 낮은 그 노동 공급을 받아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더 이상 도시화가 안 일어나고 네. 그럼 사람이 안 들어오고 인건비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낮은 인건비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설 때가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중국이 이미 그걸 다 지난 거로 알고 있고 네. 우리나라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걸 넘었고 네. 그거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YH 사건 같은 게 터집니다. 노동 전태일 사건도 거기서 터지고 예. 다 그때 터집니다. 그게 네. 중국이 지금 거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 정치 체제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 또 동시에 그런 루이스 전환점에 도착하는 순간에 경제가 그때부터 이제 선진국 경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노동 공급으로 가는 경제는 끝납니다. 거기서 네. 선진국 경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어렵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넘어가야 중진국으로 딱 제대로 자리 잡고 선진국을 쳐다보게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거를 쉽게 넘었던 게요. 우리나라 아이러니인데 우리나라 그거 넘어가면서 민주화의 봄을 다 겪었잖아요. 네. 그죠? 예.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은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만큼 그 약하게 민주화의 봄을 넘어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약하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약하게 넘어갔다고 보는 게 북한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겁나게 나라 망할까 봐 겁나게 데모 못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네.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나라가 또다시 이게 미얀마처럼 다시 군부 독재로 돌아가지 않고 쿠데타는 일어나고 넘어왔잖아요, 우리는. 네. 우린 그 강을 넘었다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게 피를 흘리고 애를 썼죠. 네. 그렇지만 넘어왔는데 그거 못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의 나라가 못 넘어요. 그래서 중국도 네. 앞으로 가는 과정이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겠지만 순탄하지는 않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일사불란하게 그 정책이 그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미 작년부터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좀 긴축 모드로 좀 갔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플러스 성장을 한 주요국 중에서 네. 그런 플러스 성장한 나라고 또 올해도 8% 이상 성장을 하고 또 좀 주목되는 게요. 그 부실 국영 기업들을 미리 지금 그 구조조정을 하죠. 구조조정을 지금 하더라고요. 하죠. 예,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그런 사태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미 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전 중국이 문제가 그렇게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 이번에는 위험은 한데 예.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중국은 나름대로 어쨌든 저 지도 체제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고 있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중국이 언젠가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위험이 올 수는 있다. 다음번에 오는 것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중국을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위험하다고. 그런데 언젠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이런 버블 붕괴가 심각하게 오면 네. 중국이 어려워질 거예요. 아. 왜냐하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다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계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전 세계 수요는 중국에 있지 않고 전 세계에 있거든. 네. 그죠? 그럼 공장이
다 힘들죠? 다 구조조정해야 되죠?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 기업들 구조조정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잖아요. 네. 반토막 냈잖아요. 반토막도 더 냈죠. 우리 은행들 그때 있던 웬만한 은행 싸그리 다 문 닫고 예. 종금 다 문 닫고 증권사도 여러 개 문 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 몇 개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 한두 개, 우리 그때 빅딜도 했어요. 예. 네. 한두 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중국에 집중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가죠.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버블이 무지하게 크게 터지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충격은 중국이 제일 크게 받을 겁니다. 근데 2023년 정도에 이제 큰 버블이 터질 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대로 미국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은 이 미국이 그 이후에도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좀 더 약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더 강화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번 위기하고 관계없이 네. 달러 기축은 점점 약화돼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그동안 미국, 유럽 주도였는데 예. 아시아로 넘어왔거든요. 예. 아시아의 산업 베이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미국, 유럽 사이의 그 기축 간의 그거에 하나가 또 끼어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력의 차이만큼 기축의 위상이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한참 좋을 때는 세계 경제 한 45%, 50%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30% 정도로 내려오고 25% 내려오고 이러죠, 요즘은. GDP로 하면 한 26%도 안 25% 되더라고요. 정도 예. 오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GDP 한 25% 정도 예. 오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뭐 달러가 세계 1등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경제 규모에 따라서 기축은 점점 약화되고 네. 다른 나라의 기축들이 올라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위안화 기축도 가능은 해요. 예.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은 걸리지만 위안화 기축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근데 중국이 이제 그만큼 계속 잘 가줘야죠. 네. 가다가 망가지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건데 다만 이번에 버블이 붕괴되면 무조건 달러 기축 강화예요. 그 순간은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가죠. 네. 또는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는 거기 때문에 버블 붕괴되는 순간은 기축이 강화되고 네. 이게 경제가 다 흩어져서 좋아져야 달러가 해외로 빠지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네. 그러니까 버블 붕괴되는 순간에는 미국의 안전사선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세진다. 붙여서 우리나라 원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나라 원화도 앞으로는 기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물론 그 기축의 의미는 아닌데 예. 경화라 그러죠. 예. 네, 경화가 엔화처럼 네. 주요 통화가 된다는 네, 말씀이죠. 엔화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아, 그건 어떤 엔화가 예. 위기가 터지면 엔화는 무조건 강세로 갑니다. 그렇지. 안전자산.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대외 순 채권국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온 걸 가지고 일본의 하여튼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전부 다 해외 주식 투자하고 못 투자하고 다 많이 나갔거든요. 예. 무슨 와타나베 자금이랬던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예, 그러죠. 예, 뭐 그런 얘기 와타나베 있었죠. 부인이고 네, 네. 우리는 뭐 김여사 자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와타나베 부인들이 전 세계로 다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세계 위기가 오면 일단 빼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도 지금은 해외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미국 주식에 투자도 많이 많이 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많죠.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다음번에 위기가 오면 그 돈이 다시 우리나라로 환류돼서 들어오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세게 안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원화도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면 강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2023년 정도에 이제 버블 붕괴가 왔을 때 네. 우리나라 경제가 입을 뭐 충격이나 타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충격이 좀 덜할지 아니면 또 규모의 경제가 좀 작다 보니까 또 개방이 큰 나라다 보니까 또 충격이 더 상대적으로 클지 궁금하거든요. 2023년까지는 클 것 같아요. 큰다. 네. 예. 그리고 원화가 그때는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닐 겁니다. 네. 예, 옛날보다 덜 약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 있는 자산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 원화는 위안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같이 약해져요. 같이 있죠. 네.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중국 공장들이 멈추게 되면 위안화 약세가 하거든요. 예. 우리도 같이 약세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원화가
일본 엔화처럼 초강세로 간다 이런 세상은 안 올 거고요. 네. 옛날에 가던 약세보다 좀 덜 약세로 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는 무조건 안 좋아요. 현재 경제가 타이가 돼 있어서 그렇죠. 산업 구조가 연계돼 네. 있죠. 예. 그게 안 좋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안 좋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원화 환율이 치솟으면서 네.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더 팔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버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나 2008년 서브프라임 외환위기 때 훨씬 더 심한데 지금은 이게 환율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 가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1,500원은 안 가고 좀 덜 가고 네. 그다음에 중국으로 물건들이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야 될 물건이 덜 가고 네. 점점 어려워지죠. 아, 그래서 그 옛날만큼 우리 산업이 옛날에는 참그 위기가 오면 우리 산업은 오히려 좋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 위기를 버텨줬는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업종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업종은 또 혜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물론 그렇겠죠. 다 그런데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서비스업, 내수 서비스업들은 피해를 보고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 거고. 네. 근데 이 제조업들은 옛날에 덜 힘들었던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어질 거고. 아, 예. 일본의 제조업이 완전히 다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거. 결국 환율이에요. 네. 예. 그리고 위기가 오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환율이 더 강세를 가버리니까 네. 예. 할 수 없이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결국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힘들어진 건 일본이 그동안 벌어들인 외환으로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해놔서 일본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경에 이렇게 큰 버블이 붕괴될 때 그 우리나라 개인들은 이제 자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떨까요? 어떤 방안이 가장 유력할까요? 사실 지금부터 예. 자기 자산 중에 네.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아직 주식시장에서 먹을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아직 더 먹긴 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고 네.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시간은 어디서 오냐? 미국의 금리입니다. 아, 예. 이미 국채 시장의 금리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거는 지금 당장 현금만 할 필요 없는데 네. 저렇게 된 건 일단 가드를 일단 올려야 돼요. 언제 잽이 날라고 올지 몰라요. 연준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을 확 늘려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자산의 배분도 기술주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금리가 뭐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바는 대체로 미국 연준위원들이 보는 것도 금리 최고 레벨이 한 3% 정도 기준금리 보거든요, 미국이. 네. 그 정도 근처로 간다 그러면 미국 이제 국채로 바꿔야 돼요. 아. 채권으로. 네. 이제 비중을 그렇게 옮겨가는 게 좋고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즉 가드를 슬슬 높이는 방안을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이제 될 가드를 올려야 단계다. 됩니다. 예. 가드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할 거냐 중국에 투자할 거냐 뭐 이런 네. 문제들을 좀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서학개미들은 미국 아니면 중국이니까 저는 중국보다 미국이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미국이 낫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면에서도 미국이 나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 기업들이 미국이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성장성이 중국만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성장하지만 미국은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차이는 있죠. 예. 근데 혁신 기업은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보다. 예. 네. 그럼 중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를 놓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중국 주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항 사태 보셨죠? 예. 예. 바로 터졌잖아요, 이항이요. 네. 다음에 그 루이상 커피인가? 거기 상장 폐지돼 버렸죠. 그렇죠. 예. 지금 이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항이 세계에서 1등 드론이라고 뭐 추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거는 안 해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고요. 네. 두 번째는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 판씩 붙고 있잖아요. 네. 화웨이 이번에 갑니다. 네. 예. 화웨이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업 몇 개가 갈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개 주겠죠. 화웨이 끝까지 죽일 겁니다. 화웨이가 한동안 좋다고 화웨이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오는 충격도 있고 네.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엔트그룹이요. 네. 중국 정부를 못 믿겠어요. 엔트그룹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었어요. 네. 정치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약간 좀 다른 또 사원이 있고. 그래서 중국 쪽의 주식들은 성장성이나 이런 건 다 믿겠으나 그런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기를 중국은 하려면 펀드로 해라. 네. 중국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애들한테 맡기는 게 낫다. 네. 미국은 하려면 펀드도 좋고 개별 주식도 좋다. 네. 이게 그런 정도는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대적으로는 물론 미국도 회계 부정이 있고 다 있죠. 네. 중국만큼은 덜한 나라가 낫다. 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그 정책 변화 그 과정에서요. 네. 먼저 그러니까 긴축에 들어가는데 테이퍼링을 해서 유동 자금을 갖다가 좀 축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그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네. 물론 지금 테이퍼링을 당장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예. 지금 이 집단 면역, 코로나 집단 면역 자체가 지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고. 네.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소에 필요하던 백신 공장 사이즈가 예를 들면 100만 개짜리가 필요한데 지금 갑자기 1000만 개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대란이, 지금 백신 대란 상태예요. 네. 그럼 이게 더 늦어지면 그러면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틀림없이 어렵거든요. 네. 여행 어렵죠. 항공 어렵죠. 항공기가 안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흑산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만 그렇고 다른 나라 항공기는 회사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더 살려주고 하려면 어쩌면 유동성 공급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더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올해 중에 테이퍼링은 쉽지 않다. 않다. 예. 한다고 해도 올해 말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올해 중으로는 없다. 네. 예. 내년에 금리 인상인데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연준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예. 내년에 금리 인상 1회예요. 예. 그리고 한 2023년쯤 가면 적정금리 레벨 3%라고 나옵니다.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1회 올리면 25bp 아주 여전히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네. 예. 그냥 2023년쯤 되면 적정금리 2023년, 24년 될 텐데 네. 적정금리 3%까지 올라간 과정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2008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올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빨리 올릴 전 것이다.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게 좀 가장 큰 변수네요. 네네. 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을 주의 깊게 봐라. 오늘 그 여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가장 좀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오늘 좀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한상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